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유수진 작가님께서 펴낸 선택받는 글쓰기라는 책을 주제로 책담회를 진행하는 평론하는 김대현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유수진 작가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진 작가입니다. 네, 먼저 이제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네네.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네네. 먼저 선생님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금 근황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문학 신인 우수 작품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네. 전문 작가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전북일보 신춘문예에서 시로 당선했고, 그리고 경북일보 문학대전에서 소설로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평화문학상에서 폭포라는 시로 당선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책으로는 4.3 표류기, 그리고 선택받는 글쓰기, 태양의 사랑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또 글쓰기 이제 책도 있고 또 네네. 선문도 있고 네. 어쩌다 진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신기한데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좀 쓰게 되셨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시집을 내라 소리는 오래전부터 동료들로부터 듣고 있었어요. 그 시집이 모였는데 왜 시를 안 내십니까? 왜 안 내니? 뭐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제 출판사에서 기획하고 편집일 혹은 전문교열 일을 꽤 긴 시간 동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낼 때 누구를 향해서 낼 것인가, 어떤 이야기로 낼 것인가, 같은 이야기를 도대체 어떤 장르로 낼 것인가를 평소에 많이 고민을 하고 그 일로 이제 밥벌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책을 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제 본명이 시인이기 때문에 시집을 내는 게 작품집을 내는 게 가장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떻게 무슨 형식으로 냈을 때에 내 글이 독자에게 더 잘 닿을까? 그러니까 사실 책을 낸다는 것은 시 한 편 한 편, 작품 한 편 한 편에 담은 메시지도 있지만 책 전체로 내가 세상에 퍼뜨리고 싶은 어떤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게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 책이 만화책이 된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 말씀드리게 된 글쓰기 입문서를 내게 됐고 그 다음에는 또 외국 동화책을 또 내게 됐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참 대단하시네요. 이게 창작자로서의 유수진 작가님도 계시지만 그 이전에 굉장히 출판사에서 근무하시면서 편집, 교정, 교열 등의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굉장히 오래 경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작집을 내는 거에 대해서도 좀 남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책의 메시지가 더 잘 전달될까? 이런 거에 고민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럼 기대되는 거는 시집인데 혹시 시집은 언제쯤 나올지 저희가 살짝 물어봐도 될까요? 시집은 늦어도 내년에는 내야 되겠다 이렇게 네 하고 갈라보고 어떤 여러 시들 중에 제 이야기들 제 시 중에 또 하나의 컨셉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계속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인들은 역시 시집이 나와야 내가 네. 시인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집이 나오면은 그때는 그 얘기를 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네네. 오늘은 주제가 이제 선택받는 글쓰기라는 책이니까 이제 여기서 좀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글쓰기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참 놀랐던 게 뭐냐면요. 도서관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도서관에 가면 제가 책을 많이 고르는데 어느 도서관에 갔더니 책 서가 한 면이 전부 글쓰기 된 책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코너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을 쓰는 장르가 이렇게 책이 한 서가를 넘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글쓰기 책이 있는 걸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묻고 싶은 거는, 이게 시중에 글쓰기 된 책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은 이 글쓰기에 열광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글쓰기는 왜 필요할까? 그리고 선생님께서 내신 책은 이 많은 글쓰기 책들에도 불구하고 내 책은 그 책들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보통들 요즘들은 도서관에 가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서가를 꾸미는 경우가 있는데 글쓰기 책이 꽤 여러 권이 한꺼번에 몰려서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평소에 제 개인적인 신념 중에 하나가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역사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뤘을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가장 역사적인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글쓰기, 내 글, 내 거, 내 이야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말하는 데서 시작하고 글 쓰는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 욕구들이 있어서 글쓰기 책이 아마도 많이 회자되기도 하고 쓰여지기도 하고 예 그러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AI가 발달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그 도서관뿐만 아니라 그 출판사에서 목격한 AI의 발전은 정말 그 스텝이 그냥 거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소한 게 아니라 너무 크게 네네네. 움직이죠. 저는 되게 얼리 어답터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그 출판사에는 그것을 얼리 어답터로 사용해야 되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것을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거기에서 더 발전해가지고 그냥 거인의 스텝보다 더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제는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고 네, 저희가 요 정도가 기술이 되려면 이만큼 있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벌써 여기에 와 있고 이만큼 될 거야 하는 것도 벌써 여기에 와 있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AI가 글을 쓰고 AI가 그림을 그리고 AI가 편집을 할수록 개인적인 욕구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성 있는 글쓰기. 무엇보다도 자기 말투를 쓰는 글쓰기. 그래서 그것이 결국엔 가장 역사적인 되는 어떤 그런 지경?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기도 하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독자들과 대중들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대중들이 가장 많이 아시고 독자들이 가장 많이 아시고 독자들의 선택이 결국에는 이 출판 책의 길을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왜 해필이면 그러면 왜 많은 것 중에 이렇게 많은데 너는 또 책을 왜 썼느냐 라고 물으시면 저는 사실은 제 이야기를 썼어요. 저는 그 서가들에 있는 책들이 너무 다 훌륭하죠. 너무 다 훌륭하고 그리고 그 책들을 저도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번에 쓴 방식은 가장 개인적인 방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썼더니 아주 잘 안 됐어요. 이렇게 썼더니 요만큼 잘 됐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렇게 책을 써서 아마 어떤 분들이 책을 접했을 때는 일반적인 글쓰기와 달라서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이 읽으셨을 때는 누군가의 굉장히 내밀한 에세이를 지금 읽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썼고 그 얘기마다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쓰다가 폭망했어요.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쓰다가 상 받았어요. 상금이 얼마였어요. 이런 식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쓰려고 했고요. 그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했던 게 솔직하게 쓰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써야지. 그러니까 그 상상력과 거짓말은 달라요. 그 상상력은 가장 객관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갈 때 고개를 끄덕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설령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쓸 때도 가장 솔직하게,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뭐 그런 느낌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정말로 이제 인쇄가 됐잖아요. 네. 인쇄가 됐어요, 책이. 그리고 이제 책을 받았어요. 작가번호로 30권을 받아가지고 딱, 이게 머리맡에 딱 뒀는데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네, 왜요?
내가 혹시 솔직하게 안 쓰고 못 뿌렸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는 자다가 한 새벽 2시 반쯤, 저 밤에 자주 깨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2시 반쯤 깨가지고는 보통 그럼 더 누워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잘 쓰고 못 쓰고는 독자님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제가 솔직하게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정말 깊은 안도의 숨을 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은 거 보니까, 뭐, 네네. 평소에 솔직하신 거 보니까, 그 고백을 해주신 거 보니까, 그래도 참 솔직하게 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참 재미있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네네.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서발턴은 과연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사실 말을 할 수 있거나 책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약간 신분이 높거나, 어떤 여유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글을 많이 못 썼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시대는 민주주의가 많이 진행되고, 또 각자 매체도 생기고, 그래서 쓰기의 욕망이 많아지다 보니까,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글쓰기 책이 필요했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너무 기술 발전이 빨리 된 거예요. 그래서 AI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또 내 얘기를 AI가 대신 써주게 되는 시기가 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말하고 싶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말해주네? 이랬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자기만의 고유의 글쓰기. 내가 진짜 내 이야기를 내 방식대로 말하고 싶다 해서 그런 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책이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 내용이 참 재밌는 게 이렇게만 쓰면 잘 쓸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성공도 하고 이렇게 쓰면 실수도 할 수 있다. 정말 다양한 경험담을 해줬기 때문에 책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진솔하고 정말 나의 개인적 경험들이 녹여져 있는 그런 고유의 글쓰기라는 책이 느낌이 납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저는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저도 조금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 뒷얘기는 다음 질문에서 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본격 책의 내용에 들어갈 텐데 제목이 참 보면 되게 특이합니다. 아마 여기 그래프로 나오겠지만 이 책인데요. 네. 제목이 선택받는 글쓰기예요. 참 그래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제목이라는 건 보통 어떤 책의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이 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걸 압축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 선택받는 의미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제목을 선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잠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선택받는 글쓰기라고 하는 그 제목을 정할 때요. 사실은 걱정도 많았어요.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렇죠. 선택받는 글쓰기. 내가 선택받고 싶다는 얘기를 너무 노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될까?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작가의 말에서도 썼는데요. 그 하고 싶은 말이나 이루고 싶은 일은 너무 당연해서 민망한 경우가 많다고 썼어요. 네. 예를 들면 사실은 제가 여기 촬영하기 전에도 거울을 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줌마도 매일 예뻐지고 싶어요. 거울을 봐요. 네. 그리고 아저씨도 매일 멋있어지고 싶어서 길을 가다가 막 쇼윈도 유리창에 대고서 막 이렇게 옷매무새를 하고 남이 안에서 보는지도 모르고 그러고요. 자동차 가다가도 봅니다. 그죠. 유리창에 예, 이렇게 하면서. 네. 그리고 15살 청소년도 쉬는 시간마다 손거울을 꺼내고요. 그리고 복도의 유리창에 이렇게 비춰보고 이래요.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 자신의 모습을 더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거는 사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당연한 거는 되게 유치해서 솔직하게 드러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다들 그런데 그거를 드러내면 되게 좀 유치하고 조금 좀 질이 낮게 그렇게 조금 취급되기도 하고. 노골적이지 않아? 예, 그렇죠. 예, 어떻게 좀 더 고급지고, 그런 방식으로 좀 해볼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요, 창피할 정도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창피한 거.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인간의 궁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책에 쓰고 싶어요. 그게 동화가 됐든 시가 됐든 아니면 시나리오가 됐든 만화가 됐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책을 선택을 하면서도 엄청 민망하고 창피했어요. 네. 내가 얼마나 이 책을 선택받고 싶다는 거를 막 드러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밖으로 드러낼 때 어떤 일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입 밖으로 말하는 행위 있죠. 그거를 우리는 발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문장으로 쓰는 행위, 이것도 결국엔 발어잖아요. 예. 그때 결국엔 창작이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역사가 시작돼야 결국엔 우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창피하지만 가장 원하는 것을 제목부터 드러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창피하지만 가장 하고 싶은 것, 그거를 드러내서 더 이상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고민을 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글, 이야기 혹은 뭐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정말 그렇게 갖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네, 참 이게 인정 욕망이라고 하나요? 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네네. 싶어 하잖아요. 네네, 사람들한테. 맞아요. 그게 네. 없으면은 과연 나는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누군가 나를 인정할 때 내가 여기 있을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근데 너무나 솔직한 욕망이 사람들이 그걸 밖으로 못 드러내잖아요. 네. 왠지 그렇게 하면 좀 너무 노골적인 것 같고 아니면 좀 너무 천박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맞아요.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면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쓴다는 것도 어떤 독자에게 내 존재, 내 생각을 인정받고 싶은 건데, 그걸 너무 이제 솔직하게 안 하고 말씀처럼 너무 노골적이게 천박하면 자꾸 내 마음을 숨기게 되면은 글도 진심도 덜 전달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너무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정말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시작할 때 타인이 나를 또는 내 글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너무너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직하다. 이 제목에서부터 솔직한 글쓰기, 솔직한 욕망, 인정 욕망을 드러낼 때 내 글쓰기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저는 네.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상식은 네. 내가 내 욕망을 드러냈을 때 상대방도 불편하지 않으면 그러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원하는 바는 그런 세계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욕망이라는 게 우리가 말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 되게 건강한 욕망들은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네. 나의 자신의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숨기고 은폐하다 보면 욕망이 음습한 대로 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더 욕망이 왜곡되고, 그래서 네. 사회 전체가 좀 약간 왜곡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건강한 욕망을 가지고 건강한 글쓰기를 하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제가 책의 서문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발견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시적이다라는 말을 설명하시고, 이 책에서는 이 시적인 문장을 잘 쓰는 방법을 내가 기술하고 있다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시적인 문장, 시는 아니지만 뭔가 시적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대충 느낌은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렇게 부드럽고 서정적인 문장인지, 아니면은 우리 이육사나 그런 것처럼 뭔가 전위적인 힘찬 그런 어조인지, 아니면 이상처럼 네네. 이렇게 뭔가 무슨 말인지 모호하고 어려운 이런 건지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근데 여기서 각자의 또 생각이 다를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시적인 문장은 어떤 종류의 것이고, 네. 선생님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문장이 있을 텐데 이 일상적인 문장과 시적인 문장은 어떻게 다른 건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시적인 문장이란 말이 되게 많이 쓰이는데요. 아마 작가들마다 되게 생각이 다르고 그 생각에 따라서 작가들의 작품의 경향이 달라지게 돼요. 시적이라는 말은 결국엔 시적인 정치를 갖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깊은 내면과 맞닿으면서도 어떤 즐거운 놀라움을 주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써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작가들은 시적인 문장이나 시적인 분위기, 심지어는 시적인 어떤 스토리, 플롯 이런 거를 이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동원을 해요. 직유, 은유, 상상 이런 식으로 수사법을 동원을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사물 되어보기, 사물이랑 같은 대상이 되기 이런 거 연습을 해요.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하기 이런 거를 해서 그 전체 자체가 시적인 느낌이 들게, 좀 즐거운 놀람을 주게, 정말 진짜 맞아. 근데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책에서 쓴 얘기 중에 당나귀 얘기를 쓴 게 있어요. 네. 이제 그 당나귀
얘기는 결국에는 제 시인 당나귀 속에 몇 마리나 되는 당나귀가 들었을까? 그 작품을 쓸 때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 그 작품을 쓰기 전에 제가 고민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당나귀를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당나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대상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어딘가 자꾸 나를 신경을 쓰게 하는 대상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쓰고 싶은 어떤 지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당나귀가 있으면, 당나귀를 그냥 한참 쳐다보고 계속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림을 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당나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당나귀는 다리가 4개잖아요. 네. 저는 다리가 2개잖아요. 그럼 사람은 2개죠. 네, 그래서 저는 내가 당나귀가 돼보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선생님들이나 다른 작가분들이, 그래, 당나귀가 내가 컵이 돼, 뭐, 커피가 돼, 아니면 의자가 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게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잡고 봐서 친해져요, 일단은. 모르는 것보다는 그냥 겉으로 아는 거 말고 조금 더 내면적으로 친해지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비교해요. 나는 다리가 2개인데 쟤는 다리가 4개네. 그러면은 쟤는 다리가 4개면 다리가 2개보다 훨씬 편할까? 훨씬 편리할까?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당나귀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당나귀는 이제 짐을 싣고 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가방 맨날 메고 다니거든요. 오늘은 컴퓨터를 들고 오지 않았지만 컴퓨터를 정말 노트북을 넣고 뭘 넣고 그러면 정말 뒤에 등짐이 장난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당나귀도 어차피 짐을 싣고 다니고 나도 매일같이 배낭을 메고 전철을 타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나귀는 무엇을 등에 질지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근데 등에 무엇을 질지는 저는 제가 결정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무엇을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출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넣는 거지. 그게 꼭 제가 결정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의 시키는 걸 수 있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을 해야 되니까. 마치 내가 결정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제가 당나귀를 자꾸 신경 써서 쳐다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는 그 얘기를 어떻게 이어가냐면 당나귀가 옷짐을 실을 때 당나귀가 싣고 싶은 짐이 따로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태우는 게 편할까? 아니면은 무거운 짐이라도 그냥 짐을 싣고 가는 게 더 편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어가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상상력 자체를 저와 그 대상이 된 것을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끌고 가서 그 이야기 자체가 좀 동화적이고 환상적이고 그리고 좀 마법적이고 사실 제가 추구하는 말은 그런 것이라고 보면 좋아요. 그리고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 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 더 추구하고 싶은 바는 그래서 동화적이고 상상적이고 심지어 마법적인 그런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 그런 시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 게 제가 생각하는 시적인 것이고요. 네. 이것 말고도 여러 작가님들의 시적인 게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비유라든지 은유 이런 수사법도 있겠지만 유수인 작가님 생각하신 시적인 것은 어떤 대상을 있을 때 그 대상을 일상적인 시선으로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 한번 배워보면서 내가 그 대상의 생각으로 해보고 그러니까 다리가 4개 있을 때는 4개 있는 사람의 등은 어떤 종류의 등이고 또 그것은 과연 그 등은 짐을 매기에 적합한 등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과연 4개 있는 다리였을 때 내가 4개라면 저를 보면서 누가 저 사람은 짐을 매기에 적합한 등이야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끔찍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대상이 되어보고 그 대상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식으로 하면서 우리와 그 대상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보는 그 와중에서 상상력이 생기고 허구의 마법적인 생각이 생기는 것들 이런 걸 시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문자를 쓰게 되면 그거 되게 궁금하고 그런 부분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말씀 들어보는데요. 저는 이 사물의 대어복이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아마 이게 뒤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는 걸로 알아요. 네네. 이 사물의 대어복이라는 게 단순히 방금 말씀하신 당락 입장 생각하는 거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사물의 대어보는 다른 방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생각에 또 다른 방식의 사물의 대어보는 방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물 되어보기라는 그것은 결국에는 제가 작업하는 방식의 가장 본령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선생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키가 안 커요. 저도 크지 않습니다. 키가 정말 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그 행사 때 7cm, 8cm 행사용 구두를 신은 적도 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조금 버겁고 힘들고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키가 작은데 키가 크고 싶다는 욕망이 사실은 크다는 얘기고 네. 키가 커 보이고 싶다는 욕망이 크고 예, 그런 건데요. 제가 이제 사삼표류기라고 하는 그 만화책에서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앞에 들어가기 부분 혹은 프로필, 에필로그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라산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한라산을 예를 들면요. 그때는 이제 한라산을 가지고 시가 아니죠. 한라산을 가지고 짧은 산문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저는 이제 키가 너무 크고 싶어서 맨날 어떻게 하면 키가 좀 커 보이게 행사 때는 몇 cm짜리를 하지 무슨 색깔로 하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라산한테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한라산은 키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높다는 걸 키가 크다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네. 한라산은 키가 크다. 그러니까 나무 키가 크다. 처음부터 한라산이 키가 크다로 가진 않아요. 보통 그렇게 단박에 간다면 이제 그건 이제 대가가 된 거죠. 그리고 허구한 날 그 생각을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 어느 날은 또 그게 되기도 해요. 그렇긴 한데 그때는 이제 막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한라산을 가지고 짧은 산문을 써야 되는데 한라산 어떻게? 한라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는 나무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라산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라산은 키가 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한라산이 좀 키가 크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네. 본인의 어떤 욕망과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네네 맞아요. 네네. 키가 컸다는 거는 그럼 한라산이 키가 크다는 건 분명히 키가 큰 거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키로 가령 내가 작은 키로 내가 키 컸으면 했을 때는 그 키로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것이고 또 한라산이 키가 크다니까 한라산도 거기서 키가 큰 걸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선생님께서 키가 컸을 때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었고 한라산이 그 큰 키로 인해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것도 연결된 지점도 있을까요? 저는 키가 크면은 잘 보일 것 같잖아요. 예. 그럼 다른 사람들은 항상 제 머리통을 이렇게 정수리를 보는데 제가 키가 크면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에서부터 쳐다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통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가 어떻게 있는지 위에서 보는 모습은 또 다를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한라산은 키가 크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겠네. 그러면 제주도의 한라산이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가장 키가 큰 사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한라산은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다 봤겠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봤겠고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겠구나. 이쪽에 있어서 안 보여서 못 봤던 것을 한라산은 위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목격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좀 나쁜 의미로 하면 파놉티콘이죠. 된장이라는 말에 좀 모든 걸 내려온 원형 과목이지만 또 이 제주도에서는 모든 걸 바라봤던 어떤 하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진 게 그거였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사삼표류이라는 만화책을 쓰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스토리를. 네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 사삼과 한라산 하니까 뭐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슴 아픈 역사였는데 그 사삼표류 내용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서. 네. 사삼표류기 같은 경우에는 제주 4.3 사건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제가 담을 수는 없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다 담겠다는 것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기 때문에요. 저는 그 중에서 6가지 이야기를 골랐고요. 그리고 물론 그 고르는 과정에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 명이 죽은 사건은
1000명이 죽은 사건에 비해서 그럼 덜 슬플까?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고르는데도 되게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골랐고요. 그렇게 해서 6개의 이야기를 골라서 스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박건웅 만화가 선생님이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제주 4.3 평화문학상을 수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을 비롯해서 제가 고른 그 6개 에피소드하고 같은 배경 사건을 다루고 있는 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들을 그 뒤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3도 만나고 또 시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그 거부 반응이 안 들게 좀 아름답게 누구나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썼어요. 거기에 가능하면 좀 슬프고 너무 어려운 장면은 좀 꽃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조금 동화적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아니면 연인으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갔고요. 그리고 저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궁금하면 그때는 또 더 자세한 것을 찾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이다. 내가 하는 것은 그 이야기로 갈 수 있게 어떤 동화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아름답게 소개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게 제 첫 저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라산이 되어보기 하니까 그전까지는 사상과 연결 지점이 없었는데 뭔가 키가 크고 여기서 연결을 시작을 해서 한라산까지 키가 가장 높은 지점에 있고 그럼 모든 걸 볼 수 있잖아. 그럼 그 모든 걸 봐서 제주의 역사를 다 봤겠네. 근데 제주 역사에서 숨기고 싶은 역사들이 있었네. 그것 따라서 못 겪겠네 라는 거를 연결되게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뭔가 되어보기가 시작이고 그 되어보기가 사물이 되어본 다음에 그 사물의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다양한 글감들, 시적인 문장들 다 여기서 출발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잘 들었고요. 그럼 이제 또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제가 좀 책을 읽다 보니까 네.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이 지구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번뜩이는 영감도 중요하지만 또 엉덩이가 무거워야 한다. 책상에 앉아서 네네. 오래 글을 쓰는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강조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께서 이제 보통 그것도 이제 보니까 선생님 말씀엔 또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네네. 선생님께서 이 지구력을 글쓰기의 지구력을 기르는 방법은 있으신지 본인만의 비법이 있으신지 또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떤 건지 좀 우리에게 공유를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사실 글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좋은 이야기감을 머릿속으로 해서 이거 쓰면 잘 재밌을 것 같아. 이런 거는 사실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그거를 진짜로 형상화하는 일은 정말로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여러 단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쓴다는 행위인 것 같아요. 저는 쓴다는 행위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걸 나중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들고 고치고 그러는 것은 쓰는 행위가 반복되었을 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 검열을 하다 보면 아마 한 줄, 두 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분량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잘 쓰고 못 쓰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서 잘 쓴 한 문장을 해야지, 10문장을 잘 쓴 한 문장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분량을 채운다. 나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분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사실은 그 도구에 해당하는 건데요. 쓰는 도구도 있지만 또 그 쓸 페이지에 해당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요즘은 사람들은 이제 핸드폰으로 쓴다는 사람도 있고 PC로 쓴다는 분도 있고 여전히 나는 노트에 썼고 나는 여전히 원고지에 쓰시는 분은 별로 없긴 하지만 여전히 또 있기도 해요. 그렇죠. 각자의 그 크기를 만드셔요. 처음에. 저는 처음에 10년 전에는 정말 그 줄도 없는 조그만 것을 가지고 한 10권을 일부러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그 한 권을 채우는 걸 목표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정말 작기 때문에
진짜 빨리 채워지고 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막 쓰고 싶으면 크게 썼다가 작게 썼다가 이럴 수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초보 작가일 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도구를 쓰는 도구, 그러니까 쓰여질 도구를 정해서 거기에 분량 채우기를 연습하면 좋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된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많이 썼어라고 생각하기보다 정해진 도구를 따르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좋은 도구가 A4 용지 한 장, 10포인트. 포인트. 어떤 거를 쓰기 시작했는데 A4 용지 한 장 10포인트를 채운다. 그런 식으로 쓴다면 그거를 매일 연습을 한다면 혹은 매일 못해도 뭐 이틀에 한 번 하거나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화답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분량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출판사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쓰시는 분들 중에 핸드폰에 글자를 많이 쓰시는 분도 있지만 핸드폰은 조금만 써도 여기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꽉 차죠. 예. 그러면 나 글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래서 막상 그렇게 이렇게 하면 사실 A4 용지에 하면 몇 페이지 안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러면 정말 이걸로 책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왜냐면 핸드폰은 너무 좋은 도구기도 하니까요. 그럴 때는 글자 수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A4 용지 10포인트로 한 장이라고 하면 원고지 200매로 7.5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1500자는 쓰셔야 해요. 글자 수로. 그렇게 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쭉 한 주제로 써나갈 수 있다면 예를 들면 나는 오늘 당나귀로 쓰기로 했으면 당나귀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나는 오늘 유리창으로 쓰기로 했으면 유리창 어쩌고 저쩌고 나는 염소로 쓰기로 했으면 염소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는 물론 나의 경험도 쓰고 염소 자체에 대해서 쓰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 내용이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굳이 점검하고 자기 검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분량을 채우기. 네. 예,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 듣다 하루키가 생각나요. 하루키는 글쓰기가 일종의 직업으로서 소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자기는 직장인들 일하는 것처럼 원고지 20매를 꼭꼭 쓴다. 잘 쓰고 못 쓰고. 너무 좋아요. 철학이 네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네. 또 보면 이제 우리 김영하 소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1000매짜리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2500매를 쓰고 나머지 1500매를 버린다. 그렇죠. 일단 쓰고 나서 한다는 게 분량을 채우는 게 그런 말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그 태고의 원칙이 아주 멋진 말이 있죠. 못 쓴 글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지만 시작도 안 한 글은 고칠 수가 없다. 맞아요. 일단 시작을 하고 그렇게 돼야 우리가 글을 쓸 수 있고 어느 정도 분량 잘 쓰든 못 쓰든 훈련을 어느 정도 해 나가야 그 다음에 우리가 퇴고를 하거나 사유를 가다듬거나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버릴 거를 염려하시지 마시고 버릴 거를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이게 버려질 텐데 라는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채워서 쓰다 보면 작가가 되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뭐 좋은 말씀 같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내용들을 좀 들었는데 사실 이 디테일한 내용들은 더 많이 책 내용이 있어요. 네네. 그 내용들은 저희가 책을 다 말해버리면 우리 선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해 주세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많은 글 쓰는데 어떤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이 책이 참 특이한 게 우리가 글쓰기 지침서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글 쓰는 방법들 또 말하자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 글 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책은 특이하게 예문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 예문들은 다른 데서 따오는데 여기에 선생님의 창작실에 들어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뭐랄까 너무 자신감이 넘치시는 거 아닌가 라는 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 어떤 지론처럼 정말 솔직하게 난 내 글이 그만큼 정말 자신감도 있지만 정말 내 글쓰기 지침서에서는 내 글이 아마 최적의 예시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 책에 수록된 글 중에서 한 편의 작품을 좀 읽고 이 작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창작 노트를 듣다 보면은 아마 선생님의 글쓰기 방법론이 자연스럽게 좀 녹아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네. 그럼 어떤 작품을 하나 읽고 네네.
창작 노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의 시력을 가지면 풀과 꽃을 구분하지 않는다. 양의 시력을 베개 삼아 하늘을 봐도 좋고 양의 시력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도 좋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느라 잠을 설치고 중요하지도 않은 생각을 하다가 별 의미 없는 개꿈도 꾸겠지만 밤새 꿈속에서 허둥대다 깬 이른 아침엔 허망한 마음도 들겠지만 괜찮은 판단 기준 하나를 확보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면 혹시 좋은 글 하나 얻을 수 있겠다. 나는 지금도 예뻐지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한다. 네,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졌어요. 굉장히 궁금하고 호기심이 가는데 양의 시력? 양의 시력이라는 게 과연 뭘까? 또 양의 시력은 어떨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한 되기, 사물대어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궁금한데 어떻게 이 글을 쓰게 되셨는지, 양에서 양의 시력, 또 그것들이 어떻게 딱 나에게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를 왜 창작노트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지, 어떻게 네. 쓰게 되셨는지. 저는 이제 항상 사물 되어보기를 하는 식으로 상상력을 넓혀서 동화적으로 쓰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2시 반에 자꾸 깨고 또 3시 반에 다시 깨고 4시 반에 다시 깨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양을 생각하잖아요. 아. 양 한 마리, 양두 마리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번에는 양으로 한번 써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러면 이제 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이 된다는 것은 그럼 지금부터 양이 될 거야? 양이 되어봅시다. 이런다고 양이 절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양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양? 그럼 뭐 음매 양?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내가 뭘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그랬더니 양은 풀을 좋아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평소에 저는 이제 꽃집을 찾아다니지는 않아요. 근데 길을 가다가 꽃집이 나오면 일단 멈춰요. 거기서 당장 꽃을 살지 안 살지는 그때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멈춰서 꽃집 앞을 한참을 서성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 적극적인 꽃집 매니아냐 그거는 아니지만 꽃집 앞을 그냥 지나치지는 못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양의 먹이는 풀인데 꽃을 보면 들판에서 양이 꽃을 발견하면 나처럼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꺾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까? 그건 아닐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꽃을 먹기는 할까?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찾아보면 그럴 때는 이제 잘 모르겠으면 혹여 이제 목장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자연스럽게 동물들이 사슴이든 양이든 혹은 소든 꽃도 되게 잘 먹는다는 걸 알아요. 네, 저는 이제 그 목장을 자주 다닌 경험이 있어가지고 예, 그걸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양이 꽃도 너무 억세지 않은 거는 좋아해요. 꽃도 잘 먹어요. 우리가 화전 부쳐 먹듯이. 그런데 그러면 그 양에게 꽃과 풀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나한테 풀과 꽃은 얘는 너무 예뻐서 한 송이 데려가고 싶은 아이 뭐 이런 느낌인데 들판에서 꽃을 만나서 여기 풀이 있고 그랬을 때 양은 그 둘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이 갔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상을 하는 것을 가지고 시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그걸로 시적인 동화를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데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사실적인 관찰이에요. 실제로 진짜로 양이 꽃을 먹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사실은 절대로 꽃을 안 먹는다든지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고 상상력을 지구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을 때는 그럴수록 객관적인 관찰, 사실적인 관찰, 진짜
거짓말 아닌 거 있잖아요. 네네. 진짜 사실에 근거해서 상상을 발전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상상력이 화성까지 갔을 때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이제 동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일단 현실에 기반한 허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허구라는 게 완전한 허구는 아마 존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 반대되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허구라는 것도 우리가 그게 허구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기본적인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실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갈 때 독자들이나 읽는 사람들이 어떤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고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말씀 들었고요. 참 양의 시력 궁금합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풀이나 꽃이나 다 음식 같고 저희는 하나는 이게 그렇긴 한데 저도 사실 식탐이 많아서 화전 얘기라도 먹고 싶어지긴 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좀 생각보다 짧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긴 하지만 또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지금 앞에 촬영하시는 분도 굉장히 약간 표정이 언제 끝나나 이런 표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제 곧 마지막 질문처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이 책을 선택받는 글쓰기로 하셨고 이분의 대상 독자가 맞겠죠. 작가를 꿈꾸는 여러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말씀 한마디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럼 작가는 과연 누구인지 여러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등단을 해야 작가지. 아니 어떤 사람은 카프카처럼 야 소설을 쓰기로 시작했으면 그 순간 너는 작가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럼 작가는 어느 사람인지 또 이 작가가 선생님 생각하시는 작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작가가 무엇인지 사실 정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시인인지도 정의도 없고 어디까지는 소설가로 보고 어디까지는 동화작가로 보고 그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글을 쓰려고 펜을 들고 종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미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행동으로 딱 앉아서 글 써야지 하고서 펜을 들고 이렇게 앉은 사람 거기까지 오기까지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쓰려고 뭔가를 쓰겠다고 나 오늘 뭐 쓸 거야 이렇게 펜을 들고 흰 종이 앞이든 아니면은 모니터 앞이든 그렇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면 그들이 모든 작가니까 그걸로 끝이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요. 네. 소위 말하는 책임 작가 혹은 전문 작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책임지는 글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전문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작가라고 말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시인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렇지만 책임을 지지 못하는 글은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생각보다 글을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으로도 그렇고 책을 출간하기도 요즘은 한결 수월하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도 자기 글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글이 한번 내 펜에서 나와서 어딘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종이든지 아니면 컴퓨터든지 그런 데에 가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그럴 때 그 글은 이미 하나의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글이 나를 알리기 위한 글이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글이라면 그 글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글에 어떤 부풀림, 거짓 이런 게 들어있다면 그것도 책임지기 어려운 글입니다. 그 글을 쓰면서 내가 10년 뒤에 다시 읽어도 괜찮을 글이라고 생각되면 발행을 하시고 책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작가의 의미를 한 두 가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일단 누구든지 글을 쓸 수 있고 그렇기
글을 마음 먹고 또 그걸 가지고 생각이 그치는 게 아니라 글을 쓰기 시작한 순간,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앉건 원고지 앞에 펜을 들건 그 순간도 모두가 작가이지만 그게 또 작가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글이 그래서 발행되고 배포되고 어떤 식으로든 외부에 다른 타인에게 도달했을 때 그걸에서 자기가 책임을 졌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사회적 의미에서 작가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인데 항상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글을 망설이고 항상 글 앞에서 망설이고 오늘 어떤 글을 쓸까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글이 발표했을 때 내가 이 글에서 책임질 수 있는지 그 책임질 수 항상 부끄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할 때 발표를 했을 때 그 글이 나를 작가로 만들어준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촬영을 혹시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자유롭게 아무 말씀이라도 한번 해주면서 인사를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작가이다. 당신은 선택받는다. 당신을 응원한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여러 생각들이 들었을 텐데요. 어쨌든 이 책을 보시고 설명 들으시면서 나도 지금 당장 글 쓰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걸 생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컴퓨터 앞에 또는 원고지 앞에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체, 스마트폰이 좋으니까 그 앞에 가서 바로 당신은 작가이고 곧 당신은 선택받고 우리가 모두 당신을 응원하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빨리 지금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끄시고 바로 한글 문서 파일을 여시면서 글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교재는 이 유승인 작가님의 선택받는 글쓰기를 택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모든 분들에게 글쓰기에 건강하고 건필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